혀설자가 371번째 학습편에 글자의 뜻 혀가 원래 옛날 이제 혀다라는 말이 있는데 혀다에서 나온 건데 우리가 춤이란 말이 추다에서 나오고요. 잠이라는 말이 자다에서 나온 것처럼 혀다에서 나온 말이 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혀다가 오늘날은 켜다로 바뀌어요. 켜다로 바뀌는데 이 켜다가 어디에 쓰이냐면은 바이올린을 켜다, 나무를 켜다, 톱으로죠. 나무를 켜다 뭐 할 때 쓰는 그 켜인데 이리저리 움직이는 거예요. 이리저리 움직이는 건데 혀의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음식을 씹어 먹는 일과 음식을 골고루 씹는데요. 입으로 음식 또 말을 정확하게 발음하는데 중요한 건데 말을 정확하게 발음하거나 음식을 골고루 씹으면 이리저리 잘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취가 해가지고 몸이 덜 풀린 사람들, 혀도 덜 풀린 상태에서 발음하면 어눌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혀의 이 움직임을 통해서 말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역할을 갖고 있는 거라고 해서 혀라는 뜻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요 혀설자가 쓰이는 말이 설전을 벌이다, 장광설을 넣다는데 이게 말하다 이 뜻이 있어요. 말하다. 말하다 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전을 벌이다 하면 혀설자에다가 싸움전자를 쓰는데 혀싸움이 아니고 말싸움을 말한 거예요. 지금 길고 넓게요. 넓을 광자예요. 길고 널리 말을 한다고 해서 장광설이 길고 넓은 혀가 아니다 이거예요. 물론 혀란 뜻도 쓰이고 있죠. 작설차 뭐 이런 말들이요. 설합도 원래는 설합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설합에서 설합이란 말이 나왔어요. 설합이란 말이 나오는데 바로 그런 데 쓰이는 글자인데 이게 말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 글자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글자가 바로 이 말씀원자예요. 이 말씀원자의 고문자는 입이 이렇게 있고요. 혀를 갖다가 막바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입과 혀를 갖다가. 말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입과 그 입 속에 혀를 펴는데 그대로 오면서요. 혀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입 안의 구강을 보면은 입속에 혀를 보면은 이게 갈라진 선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런 선들을 갖다가 표현했다고 하는 자연이 이렇게 초과가 되고요. 거기다가 다시 허액이 좀 더 추가되면서 이렇게 쓰이다가 그걸 반듯반듯하게 표현하면서 오늘날의 말씀원자가 이루어지는데 혀설자는 여기에서 핵이 하나 줄어들어가지고 이렇게 된 핵에서요. 이 핵을 줄여들어서 그걸 정형화시킨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형태에다가 입속에 소리가 담겨있음을 나타내는 글자에서 나온 글자는 소리음자예요. 소리음자. 그래서 혀설자하고 말씀원자하고 소리음자는 아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이 세 개가. 그리고 이것도 말이란 뜻이 있어요. 말. 이것도 말이란 뜻이 있고 이것도 말이란 뜻이 있고 이게 말이란 뜻인데 누가 죽었다는 말 갖다 부음을 접하다가 그런다니? 그 부음을 때 쓰이는 음자를 바로 이 글자를 쓰냐니? 근데 이상하게 이 혀설자의 고문자를 갖다가요. 그 고문자가 이렇게 조금 전에 이렇게 표현됐다고 했죠. 이 형태를 놓고 입에서 악기를 물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사람이 혀가 아니고 뭐 뱀이나 도마뱀 같은 동물들의 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설문에서는 이걸 방패간자로 봤어요. 방패간자. 설문에서 방패간자로 보고 방패간자가 또 음의 역할까지 한다고 또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하여튼간 이 글자가 제가 불사에 대한 책을 쓰면서 설문의자를 갖다가 다 써서 했는데 이제 본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방패간으로 분명히 봤어요. 설문에서. 근데 이건 경강부에 시킨 거죠. 그리고 악기를 입에다 물고 악기를 분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난 그런 사람들 참 한심스러워요. 왜 그러냐면은 요 글자가 분명히 사람의 입과 혀를 나타내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 자형이 하나가 있어. 글자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시름자의 고물자 형태를 보면은 마시름자가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머리를 이게 그림이 아니고 문자예요.
머리를 이렇게 강조시켜 이불을 이렇게 거꾸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요 형태가 뭐 이렇게 술병이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이게 마시름자의 고문자예요. 이게 마시름자의 고문자인데 이게 입이 있고 이렇게 혀를 갖다 이렇게 펴는데 이게 호대로면서 입속에 뭔가가 막 들어가려고 하는 이게 술에 여기 술병이잖아요. 이게 술병에 술을 갖다가 이렇게 점으로 펴는데 여기서 나온 글자가 이제금자인데 이게 사실은 입에 머금을 나오는 모양에서 나온 머금을다는 뜻인데 이제라는 뜻으로 쓰이자 머금다는 뜻의 글자는 다시 이 글자를 하나 더 붙이잖아요. 이렇게요. 이게 여기 이거 입이에요. 입을 반대로 돌리는데 여기서 나온 글자가 이 글자인데 한자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게 풀 사이로 해가 저문 모양에서 나온 글자인데 이게 저물다는 뜻의 글자인데 없다는 뜻으로 정형화되자 저물다는 뜻은 다시 동일한 형태를 하나 더 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걸 또 입이고 이것도 입이에요. 지금 동일한 형태 하나 더 붙인 거야 지금. 그릇에 물이 넘치고 있는 모양인데 여기서 나온 글자 덜 익자가 되니까 넘치다는 글자는 다시 이거 물을 갖다가 다시 하나 더 붙이잖아. 그런 것처럼 같은 패턴이야 지금. 후대가 오면서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글자가 지금 달라붙어 있는 상황이 지금. 이 글자의 본자가 바로 이 글자잖아요. 이 글자. 이 글자 본자잖아요 지금. 그 여기 이제금자가 달라붙었잖아요. 이게 술병. 입을 크게 벌려서 마신다. 그걸 오늘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글자의 옛날 글자가 바로 이 글자란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입과 혀를 갖다가 펴는 글자인데 아까면서 얘기했잖아. 악기로 어떻게 악기로 술을 마시고 악기를 입에다 먹고 어떻게 술을 마시고 뱀이 어떻게 술을 마시냐고요. 그 마시름자 고문자를 보면 분명히 이거 해설자라는 게 드러나는데 이상한 소리로 있어요. 연구를 안 하고 설명을 하는 거야. 혀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문자를 나타낼 때는 선이나 점으로만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혀라는 것이 말이라는 것이 움직임이 시작돼 움직임을 나타내는 선이 표현됐다고 볼 수도 있고. 100% 장담하고 얘기하는데요. 이건 입과 혀를 나타내는 거이지. 뭐 입과 악기라든지 그 우리나라에 뭐 신문 같은 메이저 신문사에다 한자 코너에 쓴 사람들 그런 사람들 설명 보면은 뭐 뱀 혀를 뭐 나타냈다고 하고 뭐 악기를 입에 물을 것도 있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썼거든요. 나 그런 사람들 뭐 한심스러워요. 예. 마시름자 고문자도 안 봤나? 마시름자 고문자 분명히 이 형태가 지금 보이는데 이 사람이 입으로 지금 사람이 입과 혀를 나타내는 거이라 이게 사람의 형태잖아요. 이게 사람의 형태. 우리 선생님들은 이참에 해설자를 갖다가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설명한 사람들이 뭐 방패간자와 관련됐다, 뱀의 혀와 관련됐다, 악기와 관련됐다 이런 사람들이 이 말씀 화자도 혀로 말을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 이것도 지금 혀설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혀설자로 풀리면 안 돼. 그 사람들이 이걸 그렇게 잘못 쓴 사람들이 이걸 따도 잘못 풀리는데 이거 혀설자가 아니에요. 그것이 형태예요. 이 말씀 원자오고 이거 혀설자로 문자 공부 아는 사람들이라면은 깊게 아는 사람들이라면은 이걸 혀설자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혀설자가 아니고 그것의 형태일 뿐이야. 이 글자가 본자가 이 글자의 본자. 본자가 이 글자인데 요 글자가 입막을괄이라는 글자. 입막을괄자. 입막을괄이라는 글자인데 나중에 배워요. 바로 고문자가 이런 식으로 표현된 글자인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써야 될 글자를 갖다가 요획 역설을 해서 이것의 형태로 쓰인 것뿐이야 지금. 이게 성시자하고 이 글자 형태에서 요거 성시자가 돼야 될 걸 이렇게 성시자 고문자를 이렇게 썼는데 요획에서 요획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이게 입막을괄자고 이 입막을괄자가 손이 달라붙으면 물꿀괄자가 돼. 이게 물꿀괄자. 물꿀괄자가 되는데 물꿀괄자의 입막을괄자를 여기 요 형태로 지금 바뀌어서 요 형태가 지금 요 형태로 바뀌었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오늘날 이렇게 쓰이고 이렇게 쓰이고 있는 거야. 이것도 혀설자가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살활자로 쓰고 있는 글자, 이 글자의 본자가 바로 이 글자에 이렇게 써 있는 글자예요. 이게 활이 되면서 저 시드는 거에 물을 주면 살아나잖아요. 활발하게. 그래서 이게 살활자가 되는데 그것도 이렇게 쓰이는데 이것도 혀설자가 아니고 뭐요? 입막을 괄자예요. 입막을 괄자를 변형시켜 놓은 거예요 지금. 예, 입막을 괄자를 입막을 괄자를 변형시켜 놓은 거예요. 자, 활 됐는데 입술자 니을자가 잘 탈락되잖아. 안 입을자가 상황에 따라서 부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뭐예요? 화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 말씀 원자에다가 입막을 괄자가 화가 되면서 말씀 원자가 될 텐데 말씀 원자가 되는데 그것도 오늘 이렇게 쓰고 있는 것뿐이야. 그럼 이거 혀설자가 아니란 얘기야. 우리 보세요. 말씀을 뜻한 한자가 뭐예요? 말씀 원자가 있고 말씀 설자가 있고 뭐 말씀 담자가 있고 그런데 전부 다 뜻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지금. 근데 오른쪽의 글자가 뭐예요? 전부 다 음역할 자잖아요. 이거 같은 거예요. 오른쪽의 글자가 음역하는 글자지 혀로 말하는 것이 아니야. 왜 그런 엉터리 설명하는지 몰라요. 그거 대학교 교수들이 뭐 신문에다가 뭐 한자 설명한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그딴 식으로 설명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게 말씀 한자가 아니에요. 말씀 한자가 아니 혀설자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혀설자가 아닌데 혀설자가 제대로 쓰이는 글자가 많지가 않아요. 거의 유일하게 익히 쓰이는 글자는 거의 유일하게 한 글자 정도밖에 없어. 혀설자를 제대로 쓰고 있는 문자 그게 뭐예요? 첨자요. 아, 그 천밀밀의 달첨자 얘기이신 것 같은데 그것보다 먼저 달첨자가 제대로 쓰이는 거가 뭐 염자. 쉴게자 휴게 실을 때 쓰이는 쉴게자. 자, 뭐 달첨자도 얘기했지만 달첨자가 익히 쓰이는 의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영화 이름에 천밀밀 외에는. 그런데 이 요글자는 휴게실을 때 쓰이는 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글자를 통해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외에는 없는데 그 외에 이 말씀합자라든지 살활자 이런 데 사용되는 글자는 혀설자가 아니다는 사실이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요글자는 이 글자에 변형된 글자예요. 입막을 글자. 나중에 배워요. 자, 해설자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할게요. 그 다음에 배워들 글자는 작을 소자예요. 작을 소자인데 이 작다라는 뜻은 작을 소자의 작은의 기본형이 작다인데요. 작다의 반대는 크다죠. 이게 상대성이 있는 뜻이고 뭐 추상적인 뜻이란 말이에요. 추상적인 뜻 작다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물체를 들어서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물체를 들었냐 이거예요. 이게 옛날 글자가 그냥 작은 점 3개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이 작은 점이 그 어떤 물체를 줄여서 3개로만 이렇게 표현했다는 얘기인데 이 작은 점이 뭐냐 이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은 또 책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자기적인 풀이가 될 수 있어요. 자기적인 풀이가 될 수 있지만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요. 자, 아무래도 글자가 상대적인 것이 서로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크다의 뜻으로 쓰이는 대표적인 것 이거 반대가 된 글자 대자 아니에요? 큰 대자? 큰 대자가 어떤 모양에서 나왔어요? 사람이 두 발과 두 다리를 크게 벌리고 있는 모양이 나왔죠? 사람 모습이 나왔잖아요? 이 글자도 사람과 관련이 됐다고 봐야 돼요. 사람과 관련인데 사람이 가장 중요시하는 물건과 관련됐다고 봐야 돼. 그 사람은 가장 중요시하는 물건이 뭘까요?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안 먹으면 죽으니까. 자, 먹는 건데 사람이 먹는 것이 벽가에 알맹이들을 다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벽가에 알갱이 또는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알갱이는 껍질이 있는 거이고 알맹이는 껍질이 없는 거예요. 이 벽과 그거 대표가 되는 게 쌀이잖아요. 쌀. 이것들이 다 쌀이에요. 이게 벽과의 알갱이 알맹이들이 다 쌀이에요. 쌀. 쌀을 뜻하는 글자가 뭐예요? 쌀을 뜻하는 글자가 쌀미자인데 쌀미자가 곤문자가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쌀미자 곤문자가 이렇게 표현해요. 이삭줄기에 쌀알갱이들이 이렇게 달라붙었다고 봐야 돼요. 그거 3개를 갖다가 심리적으로 보기 좋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요. 이렇게 관계자 형태로 요즘에서 점점점으로 이렇게 나타내기보다 이렇게 표현해
표현했고 이 비록 뜻이 작다지만은 이 곡물의 알갱이를 표했다면 이 곡물의 알갱이 하나는 뭐 어떻게 돼요? 하나의 생명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주 의미 있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알갱이 하나가 쌀알갱이 하나가 하나의 생명이에요. 지금 그 하나의 생명을 품고 있는 이 곡물의 알갱이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했다고 저는 거예요. 이게 제 주장이. 근데 이런 제 주장이 다른 어떤 사람들의 견해보다도 저는 보편 타당성이 있는 설명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이 글자가 관련돼 가지고 옛날에는 언어의 사용이 명쾌하지가 않았어요. 이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사용했죠. 작은 것이 적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적다 그런 뜻이 있는데 이건 작다는 크기와 관련되는 말이고 이것은 분량과 관련되는 말 아니에요? 양과 관련되는 말? 이게 동시에 이 글자가 작다, 작은 것이 적은 것이 되고 적은 것이 작은 것이 되니까 작다나 적다의 뜻이 있는데 그대로 오면서 크기와 분량을 갖다가 구분해서 써야 될 필요성을 느낀 게 사람들이 문자 생활을 이제 좀 더 정확히 하면서 적다를 나타내는 글자는 다시 점 하나를 더 붙이는데 이 글자가 작을 숫자인데 이 점이 하나 추가되면서 그 점을 어떻게 비껴서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다의 뜻이 이렇게 작을 숫자에서 다시 분화돼 나와가지고 이렇게 획을 하나 더 붙여서요. 이 적을 숫자가 돼요. 적을 숫자가 되고 이거 반대는 큰 대자라면 이거 반대는 많을 자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달라져요. 서로. 그리고 요 작을 숫자나 적을 숫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줘서 달라붙어가지고 음역하는 글자들이 꽤 많이 있어요. 자, 그런 글자를 제가 책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적을 숫 이렇게 동시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적을 숫자가 30에 달라붙으면서 30의 물이잖아요. 이걸 돌 숫자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돌 숫자. 물가에 있는 돌과 관련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돌로 바꾼다는 뜻이. 모래죠, 모래. 모래 사자예요. 제가 글을 쓰는데 제가 이 모래 사자가 쓰이는 것 같아. 백사정을 때는 이 글자를 쓰지만 사막을 때는 이 글자를 써요. 이유가 있어. 예전에 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 시절에 지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사막은 모래로 이루어진 곳보다 돌로 이루어진 곳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기억해서 사막을 나타낼 때는 굳이 이걸로 써요. 같은 글자지. 사람들이 이 방송에서 사막을 때 모래로 이루어진 것만 계속 나오니까 사막이 전부 다 모래로 이루었다고 하는데 세상의 사막은 돌로 이루어진 것이 더 많대요. 자, 그리고 이 모래사자가 다시 음역하는 글자가 이어지는데 한 칸이 밀려났죠. 그 글자가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두자가 달라붙는데 옷과 오인데 스님들이 입는 옷. 스님들이 저 왼쪽 어깨 위에서 아래쪽으로 장삼을 입고 그 겉에다가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 겨드랑이로 이렇게 두르는 옷이 있어요. 그걸 가사라고 하죠. 가사. 그 가사를 때 쓰는 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아니 가사를 때 쓰는 사자가 이 글자예요. 그 다음에 계집여자가 달라붙는데 여자가 춤을 춘다는 얘기거든요. 춤을 춘다는 얘기. 춤출 사자인데 이 글자가 산스크리트 고대 인도예요. 버머의 사바를 나타내는 글자로 이게 가차대로 쓰이고 있어요. 그 사바 세계에 오면은 괴로움이 많은 인간 세계를 뜻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계가 사바 세계예요. 그러니까 불가에서 나온 말이에요. 사바 세계가. 그 사바 세계 사자로 춤출 사자를 갖다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향부자 사자가 있는데 향부자가 식물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초들을 붙여놨는데 여기다 초들을 붙여놨는데 향부자가 사초라는 풀의 일종이에요. 사초. 저는 향부자가 어떤 풀인지 알고 있는데 길가에 가면 모래 같은 거 많은 데서 이렇게 막 나는데 끝처리가 이렇게 줄게 갈라져 이게 노란 덜덜한 꽃 같은 거 이렇게 펴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모래밭에 많으니까 이 모래사자를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옛날 산소에다가 그 멧돼지로 와서 막 파헤치고 그러면 산소에 풀들이 죽어 있고 그러면 그걸 이제 메꾸는 걸 사초온다고 보거든요. 그때 쓰일 사초의 사자가 바로 이거죠. 그 다음에 실이 달라붙어가지고 요 글자에다 실이 달라붙어서 이렇게 쓰이는 글자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는 사로 사이로 쓰이고 있는데 소가 사로 바뀌었네요.
작을 소자가 서로 바뀌면서 실로자 옷감인데 얇아가지고요. 얇아가지고 속이 들여다볼 정도의 옷감. 그렇죠. 이 sak이 이 속이 들여다볼 정도 얇고 가벼운 옷감인데 그걸 깁이라고 하는데 깁사라고 하는데 망사 스타킹을 뜻해서 망사라든지 면사포 옛날 신부들이 그 머리다 쓰고 이렇게 앞을 가려서 얼굴이 이 빛이 뜨뜻하게 보이는 옷 장식되는 옷감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면사포죠. 그 다음에 노략질할 초자도 이렇게 요골자가 초가 되면서 손으로 뺏어서 노략질한다 이거죠. 또는 손으로 베낀다고 베낄초라고도 하는 글자인데 초록이 거기에 보면 초록이 베낀다는 뜻이고 뭐 삼별초 같은 경우는 노략질하는 뜻과 비슷한데 사실은 이거 고려시대 때 대몽 왕조를 했던 부대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뭐 자별초, 우별초, 뭐 신우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불화자가 달라붙으면 불이다 볶는다고 해서 볶을 초자인데요. 뭐 여러 가지 고기 같은 걸 여러 가지 집어해가지고 볶아서 장으로 만든 게 초장이라고 그러죠. 그 고추장으로 만든 초장은 이거이고 우리가 회 같은 걸 찍어 먹을 때 초장은 이거이고 요 초장은 반찬으로 해 먹는 이제 볶음 요리예요. 볶음장이에요. 볶음장. 그 다음에 벼화자가 달라붙었는데 요 글자는 사실은 본음이 묘예요. 묘. 그러니까 소, 조, 초 이런 식으로 또는 소가 사 뭐 이런 식으로 변화된 거 큰 변화가 있는데 소가 묘가 되니까 변화가 커 보이는데 시옷은 치음이고 미음은 순음이란 말이에요. 이오고 입술이 치음은 이오고 관련되어 있고 숨은 입술이란 말이에요. 이오고 입술이 서로 붙어 있잖아요. 이게 붙어 있다는 거 가까운 쪽에 있다는 것은 조미치가 비슷한 얘기야. 우리가 요 조로 쓰이는 걸 딱 가운데 아침 조자에다가 다시 사당 이렇게 쓰면은 지범자가 달았던 집 가운데 사당을 뜨는데 조가 묘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조가 묘가 된 것도 같은 패턴이야. 수능과 치음이 서로 교환이 되는 것인데 이것도 소가 모가 되고 이 몸이 하나 죽어서 묘가 된 건데 우리 책에 보면은 묘골자만 묘가 아니고 계집년자를 붙여도 묘고 눈목자를 붙여도 묘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의 글자가 동시에 저글조자를 쓰면서 동시에 다 묘가 된다는 것은 저글조자가 음역하는 글자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서 벼화자에서 이거 까끄라기를 뜻해요. 까끄라기를 뜻한데 까끄라기가 곡물 이삭의 곡물 열매의 나이에 조그만 이 가시 같은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는 뜻이 있고 조금의 시간 단위로 쓰이면서 이 초란 뜻으로 쓰이고 그 그대로 뜻 그대로 그냥 초초가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초초라고 몇십 몇 초예요. 윤초 뭘 때 쓰이는 초로 많이 쓰이는데 사실은 원래 까끄라기를 뜻하면서 묘란 의미 있는 글자란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글자는 바뀌지 않고 묘 그대로 써야 돼. 묘 그대로 써야 돼. 이제 여자가 예쁘다고 해서 예쁜데 예쁜 행사과 관련돼서 묘하다고 해요. 흔히 묘하다. 예쁘게 꾸민 모습이 원래는 묘한 걸 갖다가 조금 뭐 비밀에 가려진 형태로 오늘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예쁜 거예요. 지금 예쁜 걸 갖다가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우리 묘령의 묘령이 비밀에 가려진 여자가 아니야. 예쁜 여자야. 예쁜 나이의 여자. 묘령이 이 국어사전 찾아보면은 20살 전후의 여자를 뜻하는 말이고 20살 전후가 여자의 인생에서 가장 이쁘게 빛날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 요 글자를 갖다 붙인 거거든. 신비에 가려진 여인이 아니야. 묘령이. 그 다음에 이것도 묘는 묘인데 눈목자다 달라붙어가지고 눈과 관련돼서 애꾼이라는 뜻이 있는 글자인데 이 글자는 쓰임이 있는 글자인데 이 글자는 이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글자가 적을소자가 묘라는 의미 영역을 줬다는 거 하나 더 예시를 해주기 위해서 지금 했는데 여기다가 다시요. 물이 달라붙으면은 물이 아득히 펼쳐져 있는 모양에서 아득할묘라고 했는데
뭐 넓고 아득하다는 말을 갖다가 묘연이라고 해요. 글때 쓰이는 연자예요. 묘자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작을 소자가 육자로 달라붙으면서 소가 초로 바뀌는데요. 초로 바뀌는데 이 육자는 고기 육자가 바뀐 글자고 고기 육자는 고기란 뜻 외에 몸이란 뜻이 있다고 했죠. 몸이 서로 닮았음을 나타내는 글자예요. 몸이라는 게 뭐예요? 뼈와 살로 이런데 뼈와 살이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닮잖아요. 그런 상황을 갖다 표현할 때 그리고 이제 닮게 그림 같은 초상화라고 할 때 쓰는 초자고 이제 몸뿐만 아니라 정식까지 닮은 상황 관련돼서 뭐 불초소생할 때 쓰는 초자기도 오고 뭐 그딴 거 알아두시고요. 이 초자는 그런데 다시 다른 글자 구성에서 오면서 의미역하는 글자로서 입구자가 달라붙어지고 입구자가 달라붙어 망문다는 뜻인데 망을 보면서 입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관문 같은 데에서 초는 초인데 입으로 물어보면서 망을 본다니까요.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초소 전초기지 뭐 할 때 쓰는 초자가 보초로서 다 뭐 할 때 쓰는 초자가 이 글자죠. 전초기지 뭐 할 때 쓰는 초자예요. 그 다음에 칼집 조자인데 가죽으로 만든 칼집을 나타내는데 가죽이요. 가죽인데 이제 방송 같은 데 보면 뭐 건초염 이런 병이 나오는데 힘줄기를 감싸고 있는 부분에 염증이 생겼을 때 건초염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가죽으로 만든 칼집인데 칼집이라는 게 칼을 갖다가 감싸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싸다 그런 뜻이 있어 이게요. 칼집초라는 글자인데 이게 칼집이라는 것이 칼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싸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건초염이 쓰이는데 이 힘줄 같은 걸 싸고 있는데 생기는 염증을 건초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뜻이는 초자고 병명으로서 알고 있으면은 모르면은 귀에 안 들어오는 말이지만은 알고 있으면 이제 조만간에 방송 같은 데를 통해서 들어볼 수 있는 용어예요. 그 다음에 앞에서 돌석자 할 때 돌석자가 광물지 관련됐다고 했잖아요. 초는 초인데 광물지 가운데 초석이라는 광물지 관련인데 이 초석이 어디에 주로 사용되냐면은 화약에 사용돼요. 화약. 우리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앞 시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그냥 한자로 쓰면은 무슨 말이 한글로 쓰면 무슨 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유명한 가곡 가운데 비목이라는 가곡이 있어요. 비목이라는 자체도 써서 읽으라면 읽는데 비목이 뭐냐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누구나 학창시절에 배우는 노래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그게 제목이 비목이야. 근데 비목을 이렇게 써놓고 읽어보라고 하면 읽어. 한글 못 읽는 사람 없으니까 무슨 뜻이야 하면 몰라. 그게 문해율이 낮은 게 이제 그 이유야. 비목이 한자로 쓰면 어떻게 쓰겠어요? 비석비자에다가 나무 먹자예요. 나무 먹자. 비석이 되는 나무. 왜 비석을 오늘날 흔히 돌석자가 달라붙은 데서 돌로 비석을 만드는데 나무로 만들었다는 얘기야 지금. 왜 나무로 만드느냐? 급으니까 표시만 한 거야. 표시만. 그리고 그 비목의 노래 시작이 어떻게 조연이 쓸고 간 깊은 게 초연이 쓸고 가가 무슨 말이냐 물어보면 몰라. 초연이 쓸고 가는 때 초연이 무슨 말인지 몰라. 그게 무슨 말이니까 입으로만 노래를 불러. 마음으로 노래를 못 불러. 그런데 초연이 초석조자에다가 연기연자거든. 연기연자인데 아까는 초석이 뭐예요? 화약을 주제로 화약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헤맬 때 그 화약연기를 초연으로 바꿔서 얘기한 거야. 그 한자를 배워들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화약연기가 한번 쓸고 갔어. 그럼 뭐예요? 전투가 한번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전투가 벌어지면 어떻게 돼? 내 옆에 동료가 전우가 죽었을 수 있잖아요. 그 전우를 갖다 묻어야 돼요. 근데 전쟁 상황에서 잘 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진에 조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양진역에 양진역에다가 전우를 묻어놓고 전쟁이 끝나면은 와서 찾아가다 제대로 묻기 위해서 거기다 나무로 비석을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게 비목이잖아 지금. 얼마나 그 내용 가사가 절절해요. 그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입으로만 부르고 있어. 그 비장함이 제대로 드러날 수가 없지.
근데 한자를 어떻게 가르치려고 하냐고요. 그냥 쉽게만 가르치려고 한다니까요. 쉽게만. 어휘는 신경 안 쓰고 한자를 배워야 될 목적은 한자에 있는 게 아니고 한자를 통해서 한자어를 배우는 데 있다고 봐요. 저는 한문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 정규 교육까지는 거친 사람들한테 한자 교육이라는 것이. 자, 그 다음에 오듬지 초자예요. 오듬지 초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오듬지가 뭔지를 배울 수 있잖아요. 이 글자를 통해서. 오듬지라는 손우리말. 오듬지가 뭐냐? 나무 가지 끝을 말하는 거예요. 끝부분을. 그 사람을 나무로 봤을 때 그럼 사람한테는 어떤 부위냐? 손끝 같은 것이 오듬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끝에 있는 신경을 갖다가 말초신경을 한다면 말초신경을 때 쓰는 초자잖아요. 이게 지금. 그 다음에 초가 아니고 조로 쓰이는 글자도 있는데 이게 달아날 줄자가 달라붙었네요. 달아날 줄자가. 달아나는데 달아나는 상황이 지금 더디 가는 거예요. 지금 더디게 달아나는 상황이에요. 빨리 달아나지 못하고. 그런데 그런 뜻보다는 나라 이름으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나라 이름 조자라고 흔히 얘기하죠. 조나라. 또는 사람이 성으로도 쓰여요. 조광조 이런 분들이요. 주초이왕이라는 말이 대상이 됐던 조광조. 그 다음에 소로도 쓰이네. 소. 결국 소로 들어왔네. 소. 웅덩이에 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오래 두면 어떻게 돼? 웅덩이 물이 다 말라 없어져 버려. 사라져 버려.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사라지기 좋죠. 소비하다 할 때 쓴 거죠. 그 다음에 길을 거닌다 이거 길을. 책받침 달라붙은 길 관련돼 있잖아요. 거니는 거예요. 그 바람 쐬러 봄날 바람 쐬러 이렇게 저 들길 같은 거 거려요. 그거 이제 풍경 같은 걸 구경하면서 그 소풍이죠. 그게 소풍. 근데 밤sob자는 이제 집에 달빛이 비치는 집과 관련돼 가지고 쓰이는 글자인데 주야를 갖다가 주소라고도 하거든요. 그때 쓰이. 이제 문장 시조 같은 데서 이제 볼 수 있는 말이에요. 이게 주소 이런 말. 그 다음에 비유자는 비가 내리는 하늘과 관련돼 있어요. 비유자가 달라붙었잖아요. 비가 내리는 하늘과 관련돼 하늘 소자인데 요 글자가 쓰여진 말이 능소한데 능멸한다 이거 능소한 하늘을 능멸할 만큼 길게 하늘을 올라가는 꽃이다 이건데 저는 지난 마이산에 가서 왜 이 꽃의 이름을 능소라고 붙였는지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바위를 타고 막 끝도 갈죠. 막 100m 막 이상으로 그렇게 덩굴이 올라간 나무를 갖다가 본 적이 없었거든. 바위 타고 올라가죠. 그걸 보고 능소하라 이름을 달았다는 걸 이해를 했다니까. 고개를 끄덕거렸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녹이는 소자는 새를 녹인다는 얘기예요. 새를 녹이는데 의기가 녹여서 가라앉은 상황을 갖다가 의기소침 그런다는 거. 의기소침. 그 다음에 사에다가 입성자 기역자를 붙여서 사고로 쓰이는 글자가 있는데 칼로 깎는다고 해서 깎을 삭자가 있고 삭발관자 걸 때 쓰이는 글자, 삭발관지 이걸 때 쓰이는 글자. 그 다음에 조개패자가 달라붙어가지고 쇠로 바뀌면서 새까지 왔어요. 조개 소리 새자예요. 조개 소리. 바지락 같은 거 보면 바지락이라는 조개 이름이 바지락 소리가 나니까 바지락이라고 한다고. 우리가 씻을 때 보면 바지락 하거든. 자, 그런데 요 글자가 쓰여지는 글자는 이거 이 글자가 다시 세 글자가 합쳐지면서 다시 음역하는 글자인 요 글자가 이제 자물쇠 세자예요. 쇄국정책, 폐쇄하다, 뭐 할 때 쓰인 글자, 봉쇄하다 할 때 쓰인 글자예요. 자, 요런 데서 다시 음역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글자로 넘어가야 되는데 시간이요. 이 발소자까지 오늘 딱 발소자까지 갔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오늘 수업을 좀 늦게 했죠. 뭐 이 의견 나눔이라고요. 그 의견 안 났으면 발소자까지 진행했을 텐데 뭐 아쉽네요. 다음 시간으로 미룰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